저성장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또 되냐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업들은 돈을 잘 안 빌리려고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세게 안 할 거니까. 그리고 근로자들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만 돈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금리가 오를까요? 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걸 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최근에는 리치고 인베스트먼트라는 핀테크 회사를 차려서 거기서 대표로 일하면서 앱을 개발해서 보다 좀 편리하게 자산 배분 그리고 백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앱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올해 여름 정도, 2분기 정도에는 파워풀한 그런 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일단 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 및 노동시간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노동력들이 피크를 친 게 대략 2015-16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생산활동 인구 혹은 뭐 경제활동 인구들이 그때를 전후해서 이제 조금씩 줄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 전체의 외형이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그 DJ 정부 때 있었던 주 5일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52시간 정책 등으로 인해서 전체 노동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줄고 전체 노동시간도 줄면 그걸 커버할 만큼의 생산성의 향상이 있으니까 성장은 가능한데 그래도 옛날처럼 생산성도 향상되고 사람도 늘어나던 시기에 비해서는 성장 탄력이 둔화되는 게 어쩔 수가 없죠. 또 하나의 요인은 기업 투자 부진입니다. 옛날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부채 비율,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비율이 400%, 300%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한국 기업들의 특성이었습니다만 최근엔 그 70%, 5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떨어졌다는 건 안정성 또는 파산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걸로는 좋은 뜻이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자를 적게 하니까 또 그 옛날보다 더 좋은 장비를 들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생산성의 향상이나 생산량의 증가가 나타나기 좀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저성장 이야기가 시작됐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외환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 그리고 노동시간의 단축 이런 것들이 성장률을 조금씩 둔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등을 해버리면 저성장 시대라고 이제 말 못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대략 10년 터울로 성장률이 계속 한 2%씩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90년대는 한 7% 성장하던 게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5%대 전으로 내려갔고 2010년대 이후에는 3%대로 내려갔고 이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놓고서 논란이 많은데 1% 후반도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 반등하고 뭐 이 평균적인 성장률이 위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 저성장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건데 그건 참 좋은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이는 성장 탄력 자체가 꾸준히 떨어지는 그래서 2021년 성장률이 우리가 4% 나와서 상당히 잘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2020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르는 반등이라고 봐야지 어떤 성장이 다시 옛날처럼 고성장으로 가는 그런 시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아니겠냐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재테크 문제죠. 왜냐하면 저성장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또 되냐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업들은 돈을 잘 안 빌리려고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세게 안 할 거니까. 그리고 근로자들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만 돈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금리가 오를까요? 예, 그렇죠.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금리가 올라봐야 그렇게 많이 못 오르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돼서 옛날처럼 그래서 재형 저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재산 형성 저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월급이 한 6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근로자들에게 1995년까지 주던 혜택이었는데 세제 혜택도 상당히 셌지만 그때 금리를 보면 다 12%에서 25% 정도의 금리에 재산 형성 저축을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직장생활 초기에 이제 그런 저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비슷한 것도 없고 희망적금, 청년 희망적금 금리 뭐 4%, 5%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제약 조건도 엄청 커서 돈도 적어가지고 줄 서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재테크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옛날엔 그냥 은행 예금만 하거나 혹은 채권 정도 사놓으면 도시개발채라든가 뭐 주택공사채 이런 거 사놓으면 다 해결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 그건 정말 돌아오지 않는 예전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재테크의 격차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잘 시장의 흐름을 갈아타서 집도 잘 사고 주식도 잘하고 이렇게 해외 주식까지 했던 사람들은 쭉쭉 치고 나가는 반면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에 그 유행어 중 하나가 껄무새라고 하는 그때 주식 살 걸, 그때 집 살 걸, 그래서 껄무새라고 앵무새 친구 껄무새라고 그런 비아냥들을 스스로 그 자기들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껄무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더 큰 문제이고 아까 했던 노동시장의 문제와도 이제 연관이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전공 제가 하나 이야기하면 기계공학과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전화기라고 불렸어요. 전기전자 쪽이랑 또 화학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이쪽이 졸업만 하면 바로 취직하는 최고로 직장에서 취직이 잘 되는 과였어요. 옛날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건축학과가 최고의 인기과였고 또는 물리학과가 최고의 인기과였다면 이 최근에 들어서서 기계공학과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 전기차로 갈아타면서 화석 연료를 떼는 자동차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나 휘발유 엔진이나 이런 각종 엔진 개발을 안 하게 된 거죠. 얼마 전 현대자동차에서 선언했죠. 이제 우리는 화석 연료차 엔진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모두 이제 전기차로 가겠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영역이지 모터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거는 화학공학과 영역일지 모르지만 기계공학과 입장에서 물론 있겠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기계공학과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거나 해서 옛날만큼 그렇게 잘 취직 못한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예측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미래에는 내 일을 한 20년 하면 뭐 나중에 어디 은퇴해가지고 뭐 집도 하나 사고 뭐 결혼도 하고 사람들하고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가능한가? 네, 그러니까 앞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다음이 뜰지. 이걸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전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기에는 재테크도 아까 고통을 이야기했지만 이전에 잘 들어맞던 어떤 철칙, 룰 그대로만 하면 돼 라고 말하던 노인들의 지혜가 어때요? 통해요?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세대차가 그렇게 커지는 이유가 저분들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나한테 영향가가 없어. 뭐 취직은 했니? 뭐는 했니? 자꾸 묻는데 했니? 예, 그게 이제 옛날에 그건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혼율은 그 높은 이혼율이나 그 뒤로 사람들이 또 받게 되는 스트레스 등을 생각하면 저는 그냥 돈도 못 버는데 혼자 살래요. 근데 혼자 살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어 기제잖아요. 근데 그 방어 기제를 이해 못하고 잔소리를 하면 그 사람하고 저의 관계는 극적으로 악화되겠죠. 그래서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잣대, 자신들의 삶을 가지고서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이 어때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알죠? 그런 게 지금 현재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존 경로대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던 그런 세상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경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아래 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흐름이 바뀌겠는가라고 물으면 최근 들어서도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혁신적인 기술들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산업이 너무나 많아서 제 생각에는 뒤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 더 격렬한 변화 또는 사회의 어떤 재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